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림쌤입니다. 역대급 난이도의 빈칸 추론 유형을 같이 풀어봤는데요. 그 빈칸 추론 문제를 풀면서 댓글에 순서 문장 삽입 킬러 문항을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시리즈는요. 순서와 문장 삽입 유형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기출 문항들을 분석해 봤어요. 202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기출을 쭉 분석해 봤더니요. 순서와 문장 삽입 유형도 굉장히 어려운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요, 사실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친구들도 까다로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독해 이렇게 하면 단어 알면 나 이렇게 해석할 줄 알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저희가 다뤄볼 문제들은요, 정말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단어를 아는 선에서 다 해결이 안 되고 보통 해석을 잘하는 선에서 다 해결이 안 되는 무언가가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 강의 영상 시청하시면서 내가 더 확실히 알았어야 했는 거,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주목해야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유형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부터 기출문제와 함께 풀어볼 거예요. 기출문제는요, 역대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말이에요.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순서 문제 탑3. 그 다음에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장 삽입 탑3. 이렇게 순서, 문장 삽입, 순서, 문장 삽입, 순서, 문장 삽입 3세트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나면 순서와 문장 삽입 유형을 잘 풀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들을 확실히 좀 각인시키시고 가지고 가시고, 두 번째로 정말 어려운 지문들이었어요. 이 어려운 지문들을 샅샅이 독해해 봄으로써 깊게 대충 아는 거 아니고 깊게 어려운 문제를 한번 탐구해 봤다는 경험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킬과 이 독해 경험을 여러분들이 결국엔 자습을 하면서 잘 반복하고 반복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무적이 되겠죠. 그런 나는 정말 너무 설레지 않나요? 잘하는 나. 저는 잘하는 제가 좋아요. 못하는 저는 싫어요. 남들은 상관없을 수 있어. 근데 그냥 내가 잘하면 좋아. 그래서 오늘부터 같이 한번 풀고 그 노력의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왜 순서 따로, 문장 삽입 따로 하지 않으시죠?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댓글에 순서 삽입 해달라 해서 마음이 급했거든요. 알았어, 순서 문장 삽입 하고 이제 온 것도 있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면 이 두 유형은요,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두 가지 유형을 같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볼게요. 순서 문제와 문장 삽입 유형의 공통점.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극악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공식적인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안심하고 찾아야 돼. 그리고 믿어야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 유형이 까다로운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단지 내용 파악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논리야. 그러면 논리라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근데 그 근거라는 게 이렇게 대강 우리 머릿속에서 사고로 이렇게 어렴풋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길고 복잡한 글 안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힌트가 꼭 심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서 문제,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는요, 믿고 가야 돼. 나 분명히 찾을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근거를 찾아서 나는 답을 정확하게 맞출 것이다. 자, 그러면 그러한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문장 삭제, 그리고 이제 심지어 빈칸 추론까지 한 번에 정복하는 독해 비법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수업을 할 때 삼각형으로 주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 연결해주는 말들 있잖아요. However, 대표적이죠. for example, in other words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러한 연결어가 나오면요. 그 연결어를 중심으로 앞과 뒤의 내용을 따져보셔야 돼요. 어떤 관계지? 저는 이제 종종 순접, 역접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앞에 있는 말이 순순하게 반대하지 않고 흘러가는가? 앞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근데 하면서 뒤집는가? 이러한 연결어의 관계 파악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밀하게는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던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표현들 중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research, survey, study, 그쵸? 어떤 연구, 설문조사, 누군가가 조사하는 거, 자료 찾아보는 거 그런 식으로 연구 내용이 나오면 연구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게 중심 소재에 들어있고 연구를 보여주고 싶은 거겠습니까? 연구의 결과를 얘기하고 싶으니까 애시당초 연구를 세운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가 등장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 그럼 이게 순서랑 무슨 관계예요? 논리적인 구조에 있어서 이게 무슨 영향이 있죠? 연구 내용이 먼저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구가 먼저 결과가 뒤. 순서 문제에서 정말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장을 집어넣는 논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룰 지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가요. 질문과 답이에요. 일단 누군가가 자문자답하는 건데요. 먼저 질문을 던져. 여러분들의 주의를 이렇게 샥 사로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어. 질문을 먼저 하겠죠. 거기서 중심 소재를 던지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중에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선후 관계. 논리적인 관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 순서와 논리적인 구조, 그 다음에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순서, 이렇게 흘러가야만 해. 앞에서부터 뒤로 가야 돼. 뭔가 좁았던 게 이렇게 넓어져야 돼. 내지는 되게 넓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좁혀져야 돼. 라는 어떤 그 흐름, 순서, 이런 거를 암시하는 구체적인 표현들을 정말 많이 배웠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뭐 있습니까? 관사, 대명사, 지시어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그 원리, 어와 혹은 on과 더의 원리. 어떤 게 먼저 나와. 어나 on이 먼저 나오고 the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런 거 익숙하시죠? 그 다음에 대명사 진짜 중요합니다. 대명사가 등장했어. 그들, 그녀. 그러면 걔가 누군데? 누구 얘기하는 건데? 분명히 그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이 앞에 나온다.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대명사만 많이 나와도 훨씬 수월하거든요. 우리가 다뤄볼 지문들은요. 이러한 거, 이러한 현상, 이 문제, 이러한 문제, 이러한 무언가 이런 어떤 지시어를 활용한 표현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가 뭐였는지 그게 앞에 나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거에 대한 부연이 필요하다면 그 뒤에 이어지겠죠. 이러한 힌트를 가지고 짐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뻔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First, 우선. Second, 둘째로 이런 거. First, 우선. Then,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얘기한다든지 also, 또한 같은 것도 얘기해놓고 또한 이런 식으로 얘 뒤에 오는 거겠구나. 얘가 또한 붙었으니까 비슷한 거 앞에 있겠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익숙한 거. 그런데 이번에 이 어려운 문항을 분석하면서 튀어나온 거 하나 있었어요. 비교급도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비교급도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있었다. 뒤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요. 어떻게 비교급으로 순서를 감지하지? 괜찮았어. 더 좋아졌어. 최고로 좋아질 수 있어. 순서겠죠. 점진적으로. 안 좋았어. 더 나빠졌어. 최악으로 흘러갔어. 이런 식으로. 비교급도 논리의 어떤 진행 상황과 같이 사용될 수가 있다.
잘 기억을 해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표에서 봤다시피 이 순서 문제가 굉장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로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예전보다 점점 어려워질 때 굉장히 자주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ABC 세 개를 배치할 때 결국에 완성된 이 글에서 결론이 어디 있는가? 뭔가 바로 이어지는 근거는 찾기 힘든데 이 문단 무조건 결론으로 가야 돼. 이 문장이 가장 마지막이야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무엇인가? 글의 결론을 잘 찾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어려워하는 것이요. 문장과 문장 간의 이 응집성이에요. 논리적으로 아주 유려하게 틈이 없이 잘 이어져 가고 있나? 한 문장 얘기하고 바로 뒤에 오는 다음 문장이 관련성이 있나? 근데 관련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물고 가야 돼요. 앞에서 얘기한 거를 조금 물고 확장시킨다든지 앞에서 있는 얘기에서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과 문장 간의 긴밀한 연결관계 그거 여러분들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문 안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바꾸어 재진술로 표현이 돼요. 이 바꾸어 재진술이란 말 제가 굳이 쓰기는 했는데요. paraphrase인 거죠. 내용은 같아. 그런데 다른 단어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같은 말로, 영어에서 특히요. 같은 말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 진짜 없어 보입니다. 아마 사람이 말을 할 때도 같은 주제다 하더라도 한 가지 단어만 쓰면 너무너무 단조롭고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도요, 같은 것만 반복이 되면 글에 나가는 방향성을 알 수가 없어요. 중심 내용이 이어지되 조금씩 무언가가 구체화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정교한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줘야 된다. 그게 어렵다. 왜? 여러분들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 어떻게 문장 간에 비슷하게 이렇게 물고 연결되어 가는가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스킬이에요. 그리고 이거 아주 종합적인 건데요. 순서라든지 문장 삽입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답을 고르려다 보니까요. 어디까지 갔냐면 이 글 전체의 구조도 볼 수 있으면 좋더라고요. 특히 반반 떨어질 때 구성주의에 관한 얘기, 표현주의에 관한 얘기 반으로 갈라지는구나 에서도 순서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그 반으로 갈라지는 거 안에서도 논리적인 흐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얘기니까 주어진 게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런데 밑에 있는 부분에는 무언가가 부족해. 거기 들어가면 되겠다. 크게 구조를 보는 거. 글을 넓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요. 진짜 디테일을 봤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혹은 진짜 디테일을 봤을 때 선택지 하나가 정말 분명하게 제껴져요. 이것까지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죠. 할 수 있습니다. 순서와 문장 삽입 유형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긴 하지만 제가 가져온 문제들이 왜 그렇게 높은 오답률을 기록했느냐라고 하면요. 얘네들한텐 대충이 통하지 않는 글들이었어요. 정말 잘 해석해야 돼. 그런데 문장이 너무 길어. 길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어법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깊은 어법에 대한 이해도 너무 필요하고요. 재진술로 이어진다고 했죠. 어휘, 유의어. 정말 풍부하게 이 어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서 풀 수 있는 비법은 다 가르쳐준 건 맞기는 한데 문제는 이거를 내가 머리로 알았다고 해서 바로 딱 문제를 잘 풀 수 있느냐는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단어 외우셔야 되고요. 어법 공부를 따로 하기 싫다면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과외에서 어법을 가르쳐주는 시간에는 집중하셔야 돼요. 그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최대한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해야 돼요. 그거 다 쓸모있는 지식이거든요. 지금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 스스로 하는 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노출되는 수업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종합적으로 빛을 발해야 이 유형의 문제들도 쉬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유형의 문제인데 특히 어려웠다 할 때도 완전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면서 쉽게 여기다 힌트 딱 주고 이거 하나만 보면 풀 수 있게 할 거야? 진짜 이럴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문제 푸는 경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 순서랑 문장 삽입 유형이 이렇게나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색깔로 표시한 문항이 7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6개를 다뤄볼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 더 붙은 거는 얘도 오답률이 80%가 넘어서 이거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 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순서 문제랑 문장 삽입 문제의 오답률 탑3를 볼 거예요. 보니까 최근에 정말 이 순서 삽입 문제가 어려웠네요. 자, 이거를 같이 묶은 이유는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지금 여러분 화면 보이시나요? ebsICO.kr에 접속하셔서요. 제가 화면으로 제시하는 문제를 한번 내려받아 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먼저 풀어보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은 좀 거짓말이고요. 꼭 좀 풀고 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게 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한 번에 잘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 본인이 어떤 특정 분야의 덕후라면. 나 생명과학 진짜 좋아해. 그러면 괜찮을 수 있어요. 나 역사 처돌이야. 괜찮을 수 있어. 나 미학과 갈 거야. 이러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까다로운 글들이 나오거든요. 꼭 미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저는 3가지 파트로 구성을 해봤어요. 순서, 문장 삽입, 가장 오답률 높았던 애들. 그 다음에 2번째로 오답률 높았던 애들. 그 다음에 3번째로 높았던 애들. 봤더니 어마어마하네요. 88.5%? 이게 뭐지? 지난 육모. 83%, 81%. 어마어마한 오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잠깐 영상 멈추시고, 잠깐으로 안 될 수 있어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